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책인 휴먼카인드,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살만한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저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자는 리트어르 브레흐만으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로 유럽 전역을 뒤흔든 대한 언론인 드 코레스폰던트의 창립 멤버이자 전속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는 등 뛰어난 저널리스트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향한 찬사를 몇 개 살펴보자면요. 포브스는 브레흐만은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처럼 이기적인 종이 아니며 문명은 시험에 들자마자 깨어질 얇은 껍데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간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새로운 현실주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세련된 비관주의의 세상에 이 책은 신선한 변화를 촉구한다. 2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예언자, 특히 약관적인 예언자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 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참고문헌들을 제외하면 약 5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이며 프롤로그와 그 사이의 오부를 포함하면 총 18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과 같은 그런 아픈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비춰지지 않았던 인류애적 모멘트, 인본주의적 모멘트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직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뉴스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주류 이론들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우리는 타고나기를 이기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필립 짐바도르의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그리고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들을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통념들을 제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나 이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 대해서는 추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종의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쉽게 설득되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도 저는 비관주의의 세상에 조금 더 설득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살만하다,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끼지만 사람이 선하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온전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그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용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역사적 자료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편협된 시각으로 증거들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뉴스들은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들만을 비추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섣불리 일반화하기 너무 쉽게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너무 부정적인 곳으로 또 어떤 한 인간을 악마화하기 너무 쉬운데 이 저자는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사건, 사고들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며 빈곤, 전쟁, 그리고 재앙들이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한 반 안에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아이는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성적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골랐는데 한 그룹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라고 교사들이 대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이런 아이들로 대했을 때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대우받았을 때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그런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충족적 예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공할 거라고 가슴 깊게 믿으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기후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이상기후 현상을 늦출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더 그거에 맞는 기술들이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가 기후변화, 이상기후를 우리가 손 쓸 수 없다라고 느끼면 사실 뭐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에어컨도 틀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어떻게든 늦출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맞는 기술과 정책들이 더 빠르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 충족적 예언을 위해서라도 이 책이 필요하고,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도와주는데 이 책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 우리는 서로가 선한 사람이고 서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서로를 더 신뢰하기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인간 간의 신뢰, 그다음에 한 공동체 안의 신뢰에 북돋아 주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모두가 믿을수록, 희망이 전파될수록 그 힘은 커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인간 본성은 과연 야만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N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파리대왕이라는 20세기의 고전이라 평가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파리대왕의 이야기는 여객기가 추락하여 무인도에 갇힌 영국 학생들이 첫째 날엔 일종의 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씩 이탈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찌르고 죽여서 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인간의 굉장히 어두운 면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20세기 고전으로 평가되는 골딩의 파리대왕의 내용인데요. 저자는 이것은 소설에 불과할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현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인 태평양의 아타섬에 표류된 6명의 소년들의 실화를 책에서 언급하면서 소설 속 상황이 현실과는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속 파리대왕에서는 불을 차지하기 위해 난투극을 벌이지만 현실 속의 소년들은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서로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1년 이상 보살폈으며, 가끔 서로가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다툰 사람들이 한 명은 섬의 완전 동쪽, 끝동쪽, 그리고 나머지는 섬의 아예 서쪽에서 잠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남으로써, 타임아웃을 가짐으로써 일을 해결했다라고 증언한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파리대왕 속에서 나온 인간의 어두운 면은 어디까지나 지어낸 얘기일 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 현실 속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인간은 어떻게든 그 상황 안에서 협동하고 규칙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호모사피엔스를 지은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네안데르탈린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현존하는 이유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과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인종청소 캠페인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이 유발 하라리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호모사피엔스, 즉 여기서는 호모퍼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저자가 호모퍼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안데르탈린과 다른 인간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호모사피엔스가 강아지와 같은 친근감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모퍼피라고 일컫는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즉 호모퍼피는 네안데르탈린보다 더 친근했으며 더 잘 협력했고 서로의 지식을 잘 모방하는 특성 때문에 잘 살아남은 것이지, 우리보다 더 덩치도 크고 뇌도 컸던 네안데르탈린들을 인종청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인종청소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은 우리 인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덕분에 마지막 빙하기의 혹독한 기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표현이 이제 책의 116쪽에 나오는데요. 네안데르탈린이 초고속 컴퓨터였다면 우리는 구식 PC이지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느렸지만 더 잘 연결되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장을 보면은 4장의 제목은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 전쟁은 본능이 아니다인데요. 이 챕터에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상자는 소수의 군인들이 행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계처럼 사람을 죽였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쟁 속 사람들도 모두 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야 했을 때도 망설이고 권력에도 어떻게든 저항을 한 흔적들을 이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회수된 27,000여 개의 총을 조사한 결과 무려 90%가 여전히 장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군인들이 의지를 갖고 사격을 거부한 증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예들을 계속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8장에서는 유대인 습격과 관련해서 저자는 아우슈비츠처럼 어두운 역사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저자는 덴마크인들이 유대인 습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항하며 교회, 왕실, 변호사협회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학교와 병원이 유대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작은 어촌은 수백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 경찰은 최대의 도움을 주었으며 나치와의 협력을 당시에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저자는 당시에 나치 정권 속에서도 다른 책들은 모두 뭔가 인간의 잔혹함, 비인간성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런 사태 속에서도 덴마크 사람들이 보여진 인본주의 정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책의 부분이 책의 254쪽에 나오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이만에서 덴마크의 유대인 구출에 대해 매혹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경우라고 하면서 나치가 공개적으로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 결과 이를 접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인종청소를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칙에 근거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그들의 단단함은 햇볕에 버터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서술했다라고 이 책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안나 프랭크와 같은 유대인들을 덴마크인들은 인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대피를 도와주고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숨겨주었다. 나치 정권의 습격 경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을을 도망가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서 도왔다라는 점을 이 저자는 부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이나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너무 이런 따뜻한 모멘트들, 인류애가 느껴지는 사건들은 학술적으로 너무 다루지 않았지 않았나.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비추지 않고 조금 더 자극적인 비인간화와 같은 자극적인 것들만 너무 학술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라는 점에서 조금 더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다양한 시각, 자극적이지 않아도 따뜻함, 우리의 어떤 인류애적 정신을 이 세계에 복돋아주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연구들이나 학술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선함을 옹호하는 게 이렇게나 어렵겠구나, 이 저자가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조차도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내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엄마도 항상 나갈 때 조심해, 밤길 조심해,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최대한 일찍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익명의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도 우리는 소매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매치기 방지용 포켓을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고 믿으니까 모든 비밀번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을 피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 또한 이 저자가 말하는 주장들에 설득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선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조금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도 이 책에서 사람의 선함을 옹호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명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 그의 어두운 상상력, 리처드 도킨스와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의 저자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에서 소개된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멸망해버린 이스터 섬의 이야기, 그리고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으로 이름을 알려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필립 짐바르도,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이론에 실험적 뒷받침을 해줘 시대까지 잘 타 유명해진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이 모두가 인간의 이기적임,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유명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론들과 실험들인데요. 이 이론들의 저자는 정면 돌파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인간은 생각보다 악하지 않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에게 온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이 서평을 이야기를 하는 아직까지도 설득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과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의 허술함을 이야기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설득이 돼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통념처럼 여겨진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행해진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은 모두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실험들이 모두 많이 허술하고 조작된 실험임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은 악의를 갖지 않은 사람도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폭력성을 발현함을 보이기 위해 고안되어 실행된 실험인데요. 이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을 만든 짐바르도는 상황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스탠퍼드 대학교의 건물 지하에 감옥을 본딴 시설을 만들고, 작은 독박 형태로 지어진 이 시설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 모집된 24명의 남성 대학생이 실험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은 교도소 역할과 죄수 역할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교도소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에게는 영화에 등장하는 엄격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교도관의 외형을 연출하도록 제복과 선글라스가 지급되었고, 죄수 역할 참가자들은 죄수복을 착용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참가자들은 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교도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자세한 지침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당시 짐바르도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공개된 녹음에 의하면 짐바르도와 같이 이 실험을 고안한 제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피가 교도관 역할을 맡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엄격하고 가악한 행동을 하게 지시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학회에 알려진 이 교도소 실험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그냥 교도관의 복장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악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상은 이 실험을 만든 사람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너가 가학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작된 실험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도관들을 맡은 3분의 2는 가학적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교도관 중 한 명이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중간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 역할을 한 22살의 더글라스 코피는 다큐멘터리에선 신경쇠약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다큐멘터리에 더글라스 코피가 어떤 대사를 한 것이 나오냐면, 내 말은 제기랄, 내 속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모르겠어? 내보내줘. 이 안은 모든 것이 엉망이야. 하룻밤도 더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며 울부짖는 그런 신경쇠약의 환자 모습이 이 다큐멘터리에 담겼는데, 이 저자는 실상은 더글라스 코피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실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학적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나가고 싶었는데 실험의 원칙상 나가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어야지만 그 실험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코피는 중간에 나가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가 신경쇠약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더글라스 코피가 연기한 모습이었다라고 추후에 밝혀진 것이죠. 스탠퍼드의 교도소 실험과 비슷하게 유명한 실험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인데요. 이 전기 충격 실험은 추첨을 통해 한 사람은 교사, 한 사람은 학습자 역할을 맡고, 교사들은 충격 기계라고 불리는 큰 장치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어 옆방에 의자에 묶여있는 학습자와 함께 기억력 검사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교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학습자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답이 나올 때마다 교사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스위치를 누르도록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알아야 될 점이, 실제로 그 전기 충격을 받는 그 학습자는 이 밀그램 팀의 일원이었고 사전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기계 전기 충격도 사실은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밀그램 팀의 일원이었던 것, 그리고 전기 충격이 가짜인 점 모두 모르고 실험이 진행된 거죠. 교사들은 단지 이 처벌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인 줄 알고 이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은 처음에는 틀리면 15V로 시작을 했는데, 가운데 회색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가 교사에게 전압을 올리라고 지시를 하면 옆방의 학습자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위험, 심각한 충격이라고 표시되는 영역에 도달한 뒤에도 그 지시는 계속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보여진 게 연구 참가자의 65%가 450V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충격을 가했고, 무작위로 낯선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자 했다라고 이 연구는 당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교사가 이런 450V까지 이 충격을 그 학습자에게 가했을까에 대한 당시의 논문 해석으로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한 권위자가 그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실험이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를 했을 때 그것에 복종을 하면은 아무리 같은 인간이 고통을 받아 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 거죠. 이것은 당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정권의 이제 전쟁 재판을 할 때의 시기와 맞물려져서 굉장히 뻥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대를 잘 탄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은 엄청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 실험도 조작된 것이라고 하고, 실험에 대한 해석의 허술함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밀그램 팀의 다른 연구원들이 쓴 이제 제출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제출되지 않은,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 사실 사람들은 예일대학과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가 고문당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을까? 라는 이 회의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밀그램의 연구 보조원 중 한 명이 끝내 발표하지 않은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이 진짜라고 믿으며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자는 인간의 어두운 악한 면을 보여준 권위 있는 실험들의 허술함과 조작됨을 증명하며 인간은 생각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책의 흐름과 맥락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악하다, 인간 본성의 악함을 더 믿고 그런 주장에 더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저자의 주장과 제 생각을 합쳐서 내린 결론은 편리함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 본성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돼서 우린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믿는 것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의 죄 많은 본성을 믿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면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다면 참여와 저항은 노력할 가치가 없어지고 인류의 죄 많은 본성에 대한 믿음은 악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증오나 이기심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야. 나의 내추럴 본이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말하면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선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 스스로 인간들은 선하고 너는 착해, 너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데도 저처럼 뭔가 이 저자의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라 생각했을 때 인간의 본성은 또는 후천적으로 학습돼서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이야. 우리는 이기심 가장 주된 우리의 컨트롤 스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뭔가 일종의 사면책,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중간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뉴스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할까요?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종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법과 제도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법, 제도, 규칙 같은 문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2장의 일부에서부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와 자크 루소가 이야기한 인간 본성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관점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야기를 할 건데 토마스 홉스는 법이나 규칙, 제도가 없던 시절 자연상태 인간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외롭고 불쌍하며 고약하고 잔인하며 냉담하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린 이제 안전을 원하며 권력을 영구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한다. 이는 오로지 죽음으로서만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 놓인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는 데 동의해서 이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를 다스리고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작은 일부의 자유를 단일한 군주, 절대자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맡기는 그 절대자를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의 비교되는 철학적 이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문명은 정말로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해결해 주었을까? 아니면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토론 형식으로 펼쳐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차차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많은 나라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를 하잖아요.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법 그리고 제도, 규칙들 모두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도와 규칙마저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간주하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으로 채우려는 동기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 아직도 작동을 하죠. 근데 이 저자는 자본주의 속에도 일상적 공산주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뉴스나 이런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인간은 이기주의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심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자는 일상적 공상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저쪽에 있는 소금을 누군가에게 건네달라고 했을 때 소금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소금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내어주는 것만큼 인간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뉴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기심으로만 작동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서 사건, 사고들로 가득한 뉴스는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부추기는데요. 저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는 세계가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되는가에 대한 그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편향이고요. 두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이른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부정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정편향이라는 인지적 오류로 인해 비관적인 인간관은 더욱 강화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어진 정보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뉴스인 이 사회에서 가용 가능한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보니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더 쉽게 떠오를수록 그 사건이 더 흔하다, 더 자주 일어난다, 쉽게 일어난다라고 추측하는 것을 바로 가용성 편향인데요.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예외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가용성 편향과 부정 편향이 합쳐져서 우리의 뇌는 프로그램 되어 있기를 뉴스를 봄으로써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현실보다 더 안 좋은 것, 더 끔찍한 곳으로 끔찍하고 어두운 곳으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극심한 빈곤, 전쟁 희생자, 아동 사망률, 범죄, 기근, 어린이 노동,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항공기 추락 건수는 모두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뉴스는 예외적인 것만 보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현실 인식이 아직까지 만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뉴스 앵커가 현재 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전쟁의 징후가 여전히 없습니다. 라는 뉴스를 내보내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저자는 이 가용성 편향 그리고 부정 편향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자의 뭔가 백그라운드와도 관련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게요. 이 저자가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지면 광고를 실기 위한, 바이럴 되기 위한 얼마나 조금 더 실제보다 부풀려진 뉴스 기사들을 얼마나 현장에서 봐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 언론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에 조금 질려버려서 그래서 대한 언론을 만들기도 하니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는 이런 인용글이 있는데요. 리처드 커티스의 말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 그녀를 5년 동안 라디에이터에 묶어놓는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도 역사상 한 번쯤 일어났을 사건이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혹독하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일컬어진다. 만일 내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룬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를 만든다면 오늘날 영국에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인데도 그것은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감성적 표현이라고 평가받는다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판타지다라고 우린 치부하고 넘어가면서 반면에 범죄 영화 같은 걸 다뤘을 때는 그거에 대한 폭풍이 조금 더 크잖아요. 네. 이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인용구여서 뭔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자가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뉴스를 통해 인간 사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의 추천글을 쓰신 정재승 교수님의 주장도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 책의 추천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편향과 가용성 편향으로 들끓는 이 뉴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냉소주의까지 더해져 낙관적인 전망은 순진한 세계관으로 조롱당하기 십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순진하다라는 조롱을 쉽게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무디고 순진에 빠졌다는 조롱을 이겨내고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기에는 우리의 사회는 비웃음과 냉소로 지나치게 가득 차 있다 라고 교수님이 이 추천글에 이런 글귀를 남겼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 문장 자체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무디고 순진에 빠졌다는 조롱을 이겨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비웃음과 냉소로 지나치게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뭔가 이 사회 시스템 보더라도 체계와 권력의 입장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선 인간의 선한 면을 사실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로는. 왜냐하면 어떤 정치자나 아니면 권력자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정책이 필요한데 모두가 선하다고 믿으면 그런 법, 정책 모두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현실에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법과 권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하다라는 휴먼카인드를 지은 이 저자의 주장을 동의하고 이것을 언론적으로도 지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더 어둡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성이 못지않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좋은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그리 나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마주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번듯하고 가끔 뭔가 비속어를 쓰긴 하지만 비속어를 쓴다고 해서 그 속뜻이 악하다는 느낌을 준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오프라인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예를 들면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에타의 게시물 등을 보면 내가 지금 뭔가 이 집단에 속한다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글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온라인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전례 없이 온라인 세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명성이라는 좋은 가면이 폴 블룸이 말한 우리의 타고난 도덕감과 후천적으로 학습된 못됨이 싸울 때 이제 악함이 도덕감을 이겨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증오를 유발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거의 모든 악성 게시물들을 익명으로 올리는 그 소수의 온라인 트롤들이 모든 인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소주의로 가득 찬 현실 세계 그리고 이 시스템, 체계적으로도 권력자들이 우리 인간의 선함을 프로파간다로 퍼뜨릴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뉴스가 예외적인 사건들만을 보도한다는 점 그리고 익명성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보다도 우리의 세계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좀 중요한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가 제시한 인간 본성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꼭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 논쟁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이제 브레흐만이 이 휴먼카인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본래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서로를 쉽게 죽이고 혼란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묘사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 사회는 강력한 통치 권력 없이는 무정부적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며 사회와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원시사회가 오히려 평등하고 조화로웠으며 사유재산과 문명의 등장이 불평등과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적 대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바로 이 저자 브레흐만인데요. 그는 휴먼카인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협력적인 존재라는 루소의 견해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소가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켰다,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에 대한 언급을 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고고학, 인류학, 실험 심리적 사례들을 통해서 그는 홉스식 인간관의 근거가 허약하며, 그러니까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은 본래 혼란스럽고 혼란에 빠지기 쉽다라는 그 홉스식 사고관에 반기를 들면서 오히려 현실 속 많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실판 파리대왕이나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의 재해석 등을 통해서 저자는 인간의 선함이 과소평가되어 있음을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가 루소의 손을 들면서 주장했던 증거들이 뭐냐면 수렵채집 사회가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문명이 등장하기 전 사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찰 가능한 증거가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있고 관찰 가능한 문명 이전의 생활을 수렵채집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하지 않고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면 동굴 벽화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 상황에 대한 벽화가 남아있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동굴 벽화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유재산이 생기고 또 사유지의 개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사악해졌다, 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우리를 망가뜨렸다라는 루소의 손을 들면서 실제로 농경사회가 시작된 때의 벽화를 보면은 다른 지역,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도 농경사회로 전환된 이후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서, 그런 메시지는 토마스 홉스의 사고관과 장자크 루소의 사고관을 비교해봤을 때 루소의 철학에 현대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위해서라도 그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신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현상을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충족적 예언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그 믿음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자가 198쪽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후변화에 회의적이지 않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며 대처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가 회의적인 것은 붕괴라는 숙명론적 수사이다.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거나 더 나쁘게는 지구의 재앙이라는 인식이다. 나는 이런 인식이 현실적으로 널리 퍼질 때 의심을 품으며 여기에 출구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회의적이 된다. 너무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인류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한다. 나의 두려움은 그들의 냉소주의자가 자기 충족적 예언, 즉 지구 기온이 변함없이 오르는 동안 우리를 절망으로 마비시키는 노시보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후행동 역시 새로운 현실주의를 보여줄 수 있다. 참고로 노시보 현상은 플라시보 현상의 반대인데요. 플라시보 현상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실제 효과가 아니라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처방제이다라고 믿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로 그 약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뭐 마약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약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더 악화되는 현상을 노시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우리가 손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의 재앙이라는 이 냉소주의적 인식이 자기 충족적 예언, 즉 지구 기온이 변함없이 오르는 동안 우리를 절망으로 마비시키는 노시보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은 본래 악해,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좋더라도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용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해 라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해. 우리의 세상은 전쟁이나 아니면 아우슈비츠가 있어도 인류의 우리의 공통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믿음이 더 널리 퍼진다면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를 설파하는 것은 독자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막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해, 그리고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선하고 세상이 좋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책들이 인간은 다들 천사고 우리는 절대로 악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천국이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뉴스가 다 거짓을 전파하고 과장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그런 지나친 낙관주의 책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독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